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제인가요? 그제인 것 같아요. 그저께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좋은 소식입니다. 저에게 뭐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새로 이제 예술원이라고 있잖아요. 예술원. 우리나라 그 예술가들의 그 원로들의 모임이죠. 문학, 음악, 그리고 미술, 그리고 이제 영화, 연극 등 이제 공연단체, 이렇게 네 분야에 걸쳐서 각 분야당 이제 한 20-30명씩 해가지고 모여서 원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한 그 모임이죠. 그 모임의 신임 회장님이 이제 뽑혔는데, 이근배 시인이 예술원 신임 회장으로 선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대한민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회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가적인 건 둘째치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또 고마운 뉴스입니다. 그 이근배 시인님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아주 유명해요.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그 축시, 뭐 3.1절, 개천절 이런 축시라든가 무슨 행사에 축시를 또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뭐 비석에 쓰는 그 비문들 있잖아요. 비문도 많이 쓰셨다고 하네요. 그걸로 아주 유명하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신춘문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작가로 데뷔하는 길이, 지금은 이제 매체들이 많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신문사에서 이렇게 연말에 11월 달쯤 공모를 해서 12월 달에 심사를 해서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제 본인에게 통지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인쇄를 해서 1월 1일 날 딱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신춘문예 그래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시인, 소설가, 극작가, 동화작가, 동시작가, 평론가 이런 분들을 이제 배출하는 걸 신춘문예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 신춘문예로 등단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문학 잡지를 통해서 추천이라고 해서 원로 작가가 이 사람은 작가로 내보내도 될만 해요 해가지고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또는 거기서 공모를 해서 당선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 내지는 신인상 당선으로 이렇게 문단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춘문예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고, 또 신문이라고 하는 문학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보는데 1월 1일자에 그것도 딱 그야말로 폼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춘문예로 등단하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신춘문예에 한 번 당선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특히 신춘문예는 추천은 안 그래요. 추천은 한 번에 2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명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 할 수도 있지만, 신춘문예는 1년에 한 번 할 뿐 아니라 1등만 이렇게 등단시키고 2등 이하는 2등을 10번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딱 1등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 1등을 2번 이상 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심지어는 뭐 시로 등단했다가 소설로 등단한 사람도 있고, 저하고 친분이 있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에서 교수 학장을 지낸 김병종 화가, 이분은 1981년도에 희곡 부분에서 중앙일보에서 극작가로 당선을 하고, 동아일보에서는 미술평론으로 당선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저는 조선일보에서 동화 작가가 됐어요. 저희는 같은 그 문학그룹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여석기라고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이 지도하는 그러한 극작 워크숍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한 7-8명이 매주 모여서 공부를 한 3년간 했어요. 그러고서 그 해에 저하고 이제 김 교수하고 둘이서 동시에 이제 당선을 했는데, 김 교수는 2개 하고 저는 하나 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등단한 분들이 이제 다른 코스를 통해서 등단을 했어요. 신춘문예가 아닌. 그렇게 이제 2번 당선된 분이 더러더러 있는데,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이근배 선생은 5번 당선했어요. 5번. 이야, 신기록일 뿐더러 도무지 앞으로 영원히 그건 깨질 수 없는 대단한 기록입니다. 주로 이제 시조 부분에서 이렇게 당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조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머리가 반짝반짝 그냥 아이디어 굉장해요. 저하고 이제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문학 잡지사를 이분이 이제 경영을 하고 경영자 겸 주간, 편집 총책임자인 주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서 4년간 같이 근무를 했는데,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머리가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암기력이 굉장합니다. 마음에 드는 시는 한번 딱 읽으면 그냥 외워버려요. 정완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조 시인이 당시에 있었는데, 중앙일보에 딱 어느 날 시를 발표했는데, 그 3편으로 되어 있는 연시조거든요. 1, 2, 3번 이렇게 시조가 이렇게 3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 번 읽고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발표된 지 여러 해, 10년도 더 지났는데 그 자리에서 줄줄줄줄 외시는데 기절 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고 암기력이 좋으세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당신 친구인,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친구인 임인규 님하고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임인규님은 사장이고 이분은 이제 편집 책임자고, 둘이 팀워크를 지어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또 엄청 만들었어요. 비호라고 하는 무협지로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또 어떤 분은 기억할 거예요.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고 하는 그 유치환 선생의 시가 있잖아요. 그 시의 대상이 이영도 시조 시인이거든요. 같이 마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같이 교사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영도님은 저도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시지만, 우선 사진으로 남아있는 모습도 그렇고 직접 뵌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우아하고 그야말로 동양적인 그 현숙한 여인의 여사라는 말은 여자 여자에다가 선비사자를 써서 글 쓰는 여성을 여사라고도 해요. 그 여사의 아주 전범이죠. 그 전에 노천명이라고 하는 그런 여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영도 선생은, 노천명은 일반 시를 쓰고 수필도 참 잘 쓰셨는데, 이영도 선생은 시조만 쓰셨어요. 그것도 단시조만 써요. 2편짜리 시조 잘 안 써요. 딱 한 편만 쓰는데 그야말로 밤톨 깎아놓은 것처럼 깔끔해요. 저는 뭐 이근배 선생만큼은 아닙니다만 저도 좋은 시를 읽으면 좀 외워요. 그래서 중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영도 선생의 단란이라고 하는 시조가 실려 있었어요. 저도 그거 보고 외웠네요. 지금까지도 외웁니다. 그걸 보고 완전 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와, 시조 너무나 잘 썼어요. 거기다가 인품도 아주 그 전아해서 고상해서, 이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너무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5,000통을 썼어요. 5,000통. 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써도 1년이면 365통이에요. 10년 써봐야 3,650통인데 5,000통을 썼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유치원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남긴 편지를 서로 출판하려고, 출판사들이 그냥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당시로 최고 출판사, 정음사, 의류문화사, 막 이런 대형 출판사를 비롯해서 너도 나도 이제 이영도 선생한테 가는 거예요. 편지가 이영도 선생한테 간 거니까. 근데 이영도 선생이 아직은 젊은 후배 이근배 선생한테 온 거를 준 거예요. 같은 시조 시인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대박을 치고, 그 뒤로 또 많은 베스트셀러를 내고, 그
당시 또 한참 그 전집이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저마다 다 전집을 꽂아놔야 폼이 난다 해가지고 전집이 많이 팔리니까 또 전집을 만들어서 또 여러 번 히트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 회장님도 부자가 되고, 또 출판협회 회장님도 되고,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금배 선생님은 계속 일을 하다가 한국문학사를 임 회장님이 관리하는 한국문학사를 뭐라고 할까요? 퇴직금이랄까요?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학 잡지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이제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베스트셀러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금배 선생이 낸 베스트셀러는 굉장히 많아요. 이 베스트셀러라는 말은, 베스트는 뭡니까? 2등은 베스트 아니잖아요. 1등만 베스트잖아요. 그리고 1년 단위로 1등을 한 것만 사실은 진짜 베스트셀러예요. 잠깐 베스트 1위 하다가 그만둔 거 말고 1년 통산 베스트 1위,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 진짜 베스트셀러인데, 이금배 선생은 그런 책을 적어도 서너 종 이상 기획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책 하나 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책을 냈을 뿐 아니라, 단일한 책은 1년간 1위였는데 제가 그 책을 편집도 했어요. 편집장이었어요, 그 회사. 그래서 편집도 하고 낸 사람인데, 나아가서 저는 팔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 편집한 사람, 그것을 영업적으로 팔아본 사람까지 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팔았느냐? 제가 이제 그 샘터에 그 시조를 응모한 이야기는 전에 했는데, 모르신 분 모르실 거예요. 샘터의 독자로서 시조를 응모했는데 이금배 선생이 딱 뽑아줬어요. 그리고 매해마다 이제 시조를 응모해서 계속 실리다가 마지막 거를 또 이금배 선생이 또 뽑았네요, 공교롭게. 근데 뭐라고 했느냐? 밑에다가 기성시인 못지않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제가 시 써도 될까요? 되고 말고요, 훌륭합니다. 같이 일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편집부에 근무를 하고 싶으면 편집부에 입사를 하고, 아니면은 영업부에, 지금 영업부장이 없다, 부장이 돼봐야 직원 2명밖에 없고 총 직원 3명인데 영업부 부장직을 해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그때 소심하고 사회성이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나를 그 사회 속에 집어 던져보자. 그래서 이제 영업부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전라도 지역으로 이렇게 전라선을 타고 내려가서 이제 지역 관리를 하고, 한 번은 또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학 잡지 읽는 정기 구독자가 4천, 5천까지 이렇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회사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편인데, 그때 이제 그 김성동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하시죠. 최근에도 소설을 쓰셔가지고 대통령이 읽으신 적이 있는 그런 유명한 소설을 쓰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스님이었는데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소설을 공모하는데 목탁조라고 하는 작품이 당선이 됐어요. 중편 소설이에요. 그때는 중편이라 그래서 원고지 한 300장에서 500장, 책 한 권 묶기에는 좀 작아요. 지금은 중편도 책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돼서 됐는데, 그 책을 내기에는 좀 짧으니까 거기에 이제 임인규 회장님, 우리 이금배 선생님하고 동창이고 출판을 하시는 임인규 회장님이, 그때 임인규 회장님하고 이제 이금배 시인님하고는 이제 경영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불러다가 이 작품을 장편으로 이렇게 개작해 주세요. 내가 되겠소. 그리고 이제 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조계종 측에서 반대가 나와요. 조계종은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비구니 여자 스님들이.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그 현 비구 스님이, 남자 스님이 이렇게
바람을 핀달까, 이게 성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구니들의 위상이 추락된다, 또는 불교의 위상이 추락된다 해가지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 회장님이 이제 망설이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금배 시인님이 그럼 내가 내겠소? 뭐 그런 반대는 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결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한국문학사는 이제 단행본, 별도 책은 안 내고 이제 잡지만 계속 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단행본을 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명서적이라고 이렇게 도매상을 하는 중에 제일 커요. 거기에 이제 영업 책임자를 불러다가, 자, 우리가 이런 책을 내는데 굉장하다, 이거 베스트셀러 될 거야, 당신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업 책임자니까 둘이 같이, 그때는 자가용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 진명 영업 책임자가 가면서 보니까 약간 냉소적이에요. 무슨 베스트셀러가 맘만 먹으면 나오는 거야. 이 양반이 좀 그렇구나, 뭐 이렇게 좀 느낌이 그래요. 저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책을 내자마자 반응이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해에 이제 연초에 이문열 선생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사람의 아들은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다룬, 한편으로는 범죄 수사극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서죠.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좀 연상케 하는 면이 있어서 독자와의 대화 때 제가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문열 선생하고 토론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불교를 다룬 책이 또 하나 나오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아들은 약간 논리적인 면이 있는 책인데, 이건 논리적이기보다 감성이 아주 충만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성에 참 빨리 반응을 하죠. 어쨌든 간에 그야말로 폭풍호와 같은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년간 1위를 했어요. 그럼 영업부장인 저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막 자기들이 책 달라고 난리예요. 책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이제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제 팔기도 한 사람이 되었고, 그 뒤엔 저는 이제 편집부로 옮겨와서 편집을 배우고, 나중에 이제 다른 회사의 편집부장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편집부장으로서 또 이번에는 단일한 책을 썼어요. 작가로서 쓴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기안용지에 기안서 쓰듯이 그냥 평상심으로 그냥 막 쓴 거예요. 작품을 씁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회사를 살린다, 이 회사를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놓고 쓰니까 야구로 치면 프리배팅이 됐는지 그렇게 많이 읽히더라고요. 그런데 공들여 쓴 책은 또 안 읽혀요. 약간 몸이 굳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금배 선생님하고 인연이 되고 그 회사를 이제 나왔는데 4년 만에, 그러한 이금배 선생님하고 있었던 동안에 내가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많은 문학가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문학 잡지에서 들락거리는 수많은 문인들을, 저는 아직 신인이니까 뭐 직접 어떻게 깊이는 아니고 살짝 옆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로 문학가이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수필가인 비천득 선생님하고도 개인적인 교분이 생겨서 계속 그분 댁을 방문하면서 문학 이야기도 하고 인품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달은 전라선으로 가, 한 달은 그 경부선으로 간다고. 아마 전라선으로 갈 때였을 거예요. 하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동화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동화를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짧은 동화를 하나 썼어요. 그동안에 동화라고 써본 적은 없어요. 딱 그거 하나 썼어요. 나무와 아이라고. 그리고 신춘문예 시즌이 되니까 제가 시조는 계속 썼으니까 시조를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에다가 응모를 했어요. 시조는 그동안에 계속 2등, 3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심사평을 보면 마지막에 2편 내지 3편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선작을 언급을 하는데 꼭 그 3편, 2편 안에는 들어요. 특히 지난 해에는 그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들었었고, 그렇게 몇 번 들었는데 꼭 1등은 못하고 2등, 3등권 안에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 이거는 내가 잘 쓴 거야. 좀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이제 중앙일보 보내고, 그 다음 거는 한국일보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동화가 있는 거예요. 동화? 이것도 응모해볼까? 어린 아이가 읽기에는 조금 너무 어렵거나 어른스러운데 싶지만 그래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는 분에게 타이핑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타이프로 인쇄된 그런 원고가 거의 없고 전부 손으로 쓰던 때예요. 해가지고 이제 조선일보에다가 보냈어요. 조선일보에 보낸 이유는 조선일보에 문학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아동 문학인들이 유경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유명한 그 아동 문학가죠. 그 다음에 이상현 시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이름으로 보내면, 저는 김정빈이라는 이름으로 등단을 했어요. 근데 본명은 김덕빈이죠. 근데 그분들이 알 것이고, 그분들이 알면 불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어요. 좀 마음에 불편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저의 매형 이름으로 입혔어요. 박씨예요. 전혀 색다른 이름이죠. 박행일 이라고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주소도 누님 다른 주소로 딱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12월 한 3, 4일 되면 궁금해져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직전에 보통 통지를 해주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신춘문예 당선자들은 바로 직전에 연락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신문 새해 1월 1일자 신문은 미리 인쇄를 해요. 왜냐하면 특집으로 페이지 수도 많고 해서 당일날 인쇄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8, 9일 이쯤에는 다 인쇄를 하기 때문에 준비상으로도 25일 이전에는 이것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건 23일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24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크리스마스 전날로 기억해요. 3일인지 4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4일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조선일보에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선일보 이상현 시인이자 기자님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동화 부분의 당선자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게 궁금하냐고.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사위원이 계속 동화 부분 심사위원이 누구냐면은 이원수 선생이에요. 한국아동문학회 회장이시고 유명한 고향의 봄의 작사가죠. 이 고향의 봄의 작사는 16살 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린이 잡지에 실린 거를 홍남파 선생이 작곡을 해서 그 유명한 고향의 봄이 됐어요. 또 한 가지, 그때 같이 실린 어린이 작품 중에 오빠 생각이 있었어요. 오빠 생각. 그건 14살 된 소녀가 쓴 거예요. 역시 그것은 박태준 선생이 작곡해서 그 유명한 또 뜸북새가 작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와 저는 인연이 있는 셈이에요. 간접적으로. 왜냐면 이원수 선생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원수 선생님이 그때 병을 앓고 계셔서 누워 계셨어요. 거의 인사불성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도 없고 심사를 할 수도 없어서 지금 지체가 되었노라고. 다른 분야는 다 결정이 됐는데 이 분야만 지금 당선자가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저녁에는 결정이 될 거니까 저녁에 전화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문학사에서 제가 편집부에서 이렇게 있는데 전화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마침 이금배 선생이 계셔가지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받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김정빈 씨 신춘문예 당선됐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하고서 이제 하는데 전화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심사를 이원수 선생님이 못 하는데 이제 후배 문인들이, 이제 중견 문인이죠. 40대, 50대 중견 문인들이 문안을 갔어요. 4명인가가 갔어요. 그분들이 가서 보니까 원고는 쌓여있고 심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리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 계시니까. 그래서 4명인가 5명인가가 쭉 보다가 제 거를 당선작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당선작이 결정되고 보니까 이제 이상현 시인은 이제 시인이자 기자죠. 당선자인 저희 매형한테 전화를 한 거죠. 매형 이름으로 제가 했으니까, 전화번호를 그쪽으로 했으니까 이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매형은 안 계시고 누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무슨 조선일보 뭐 신춘문예 하는데 누님이 이게 무슨 소리냐, 조선일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생 얘기다, 문학을 하는 애는 걔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빈 하니까 이제 이상현 선생도 그때서 아는 거죠. 아까 전화를 한 그 친구, 한국문학에 있는 그 친구구나. 그 친구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응모를 했구나를 금방 아신 거.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당선 소식을 알린 거예요. 제가 평생에서 기쁜 일이 많았지만 아마도 그때처럼 기분 좋았던 날은 없던 것 같아요. 뭐 아들이 태어나고 뭐 해도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 건 다 예상이 돼서 그럴 거예요. 예상이 된 상태에서 나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이것처럼 반짝하는 한순간에 기쁜 소식이 알려지는 일은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겠죠. 아들 태어난 게 원래는 더 기쁜 거지만 그런저런 상황으로서 엄청 기분 좋아서 그야말로 하늘을 걸어가는 것 같다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선이 되고 나니까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작품을.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데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원고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수정된 원고가 신문에 실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책 낼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대로 내야 합니다. 말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신춘문예 작품은 이제 이름은 1월 1일자에 발표가 되고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신문에 한 면을 다 차지하면서 이렇게 났죠. 그리고 시조 부분은 그리고 2, 3일 지났나요? 2, 3일 지난 게 아니죠. 그 전일 거예요. 하루 이틀 전에 이금배 선생이 어느 날 들어오더니 김정빈 씨, 한국일보에 시조를 응모하셨더군. 내가 뺐지. 정말 공교롭게도 이금배 선생이 그쪽 한국일보 심사위원이 되었고, 저도 역시 이름을 바꿔서 올렸지만은 그 대신 글씨는 제가 정자로 쓰면 행서 붓글씨 쓰듯이 쓸 수가 있거든요. 또박 행서체로 써서 올렸는데 글씨만 보고 이거는 보나마나 김정빈 거야. 그 양반 시조 연습하고 있지. 근데 내가 심사위원인데 우리 직원을 합격시키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
다음 기회가 있을 테니까 뺍시다 해가지고 그냥 빼버린 거예요. 혼자 심사위원은 아니고 아마 공동심사위원이었을 텐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거기에 제일 좋은 걸 보내지는 않았고 제일 좋은 것은 중앙일보에 보냈으니까요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당선은 되지 않았고, 이제 발표를 보니까 또 두 편 안에 들은 거예요. 2등 한 거예요. 2등. 심사평에 보니까 제 얘기를 너무 많이 써놨어요. 어떤 편에서는 당선작보다 더 써놓은 거예요. 아쉽다는 거죠. 아쉽거나 말거나. 아유, 나는 이제 시조하고는 그만할란다. 시조는 나하고 안 맞는가 봐. 딱 하나 써가지고 동화는 되는데, 동화하지. 넌 동화하라는 얘기야. 수필도 딱 하나 처음에 연습도 없이 썼는데, 그거 추천받았는데, 수필 쓰고 나는 동화 쓰라는 거야. 이쪽 잊어버리자. 그러고서 그 뒤로는 시조하고 작별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금배 선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무슨 상관입니까? 어쨌든 간에 저하고 이금배 선생님은 그런 그 많은 이야기거리와 그런 것이 있어요. 이금배 선생님이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한 이야기, 이금배 선생님이 유머 감각이 풍부해서 농담 잘하던 이야기, 뭐 별별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뭐 다 누누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하고 그렇게 인연이 깊은 이금배 선생님이 예술원 회원이 되시더니 드디어 예술원 회장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언제 한번 찾아뵙고 따로 축하를 드리려고는 합니다만은, 우선은 제가 문자로 축하 문자를 드렸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답장이 왔네요. 네, 오늘은 저하고 인연이 깊은 이금배 선생님의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더불어 저와 그분과의 인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하할 만한 일들이 자주자주 생겼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